높을 거예요. 하지만 세포 안에는 걔네들이 없으니까 농도가 낮겠죠.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질이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물도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럴 때는 세포막이 아까도 있지만 물질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대신 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물의 이동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또는 밖으로 물이 이동하고 만들어주는데, 그걸 우리는 상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 저농도에서 물이 적은 고농도로 물이 이동함으로써 농도차를 맞춰줍니다. 그럼 우리는 삼투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한다 그러면 삼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 이외의 것들이 이동한다 그러면 그건 확산이에요. 그런데 기름에 잘 녹느냐? 인지질. 물이랑 친하냐? 그러면 막단백질. 크기가 작으냐? 인지질. 크기가 크냐? 그러면 막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체가 제일 작은 거고요. 기체 위에는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쉽죠?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꼭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저농도의 물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은 저농도에 있는 곳에다가 물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거죠. 물이 들어와야 여기 고농도를 저농도로 맞출 거 아니에요. 삼투 현상에서 물이 쭉 들어오게 되면서 차츰 이 농도를 낮추고, 대신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커지겠지. 나중에 터진다고. 하지만 식물세포는 어디까지만 터지는 거야? 세포벽까지만. 그래서 그나마 세포벽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세포 안에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으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세포 안보다 농도가 같을 때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세포 안에 농도가 높은 용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서 쭈글쭈글 이렇게 쪼그라들 겁니다. 자, 주로 이제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주로 해요? 이런 거 어디 가면 제일 많이 경험해요? 목욕탕. 그렇죠? 그렇다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피부가 쪼그라들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의 수분이 빠져나왔다는 얘기고, 수분이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어디가 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몸이에요? 물이겠죠. 고농도. 왜 물이 농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왜 저기 한증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줄어지는 걸까? 한증마는 아니겠다. 주로 이제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겠지. 왠지는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그 물에 뭐가 많을까? 왜? 나쁜 생각하지 마. 온천 가면 뭐가 많어? 농도가 진하잖아. 온천 가면. 그렇지. 유황 성분이 많은 온천에 가면 유황 성분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근데 물이 빠져. 자, 삼투랑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김장입니다. 자, 배추 그냥 먹으면 어때요? 아삭하죠. 그래서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삭아삭한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궜다 생각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뭐라 그래? 겉절이라고 그러지? 겉절이 아삭아삭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년에 먹는다?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김장할 때 주로 어떻게 해요? 전날 소금에 절여놓죠. 소금물에다가. 왜 소금물에 절여놓느냐? 농도가 배추보다 소금물이 더 진하죠. 그러면 배추에 있던 물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삼투 현상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면 수분이 없어졌으니까 이 배추는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거나 이게 힘이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소금물에 뿌려서 숨을 죽이는 것, 그게 삼투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고 비료를 하루에 10번씩 뿌렸어요. 너무 많이 뿌립니다. 그럼 땅속에 비료가 많이 나가겠죠.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진해지겠죠. 그러면 식물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결국 식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료를 줘도 식물은 죽는다. 시든 식물에다가 물을 주면 싱싱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쭈글쭈글해. 그러니까 지금 시들시들하는 애들은 지금 농도가 어디가 진한 거예요? 식물 안에 진한 거죠. 거기다 물을 뿌려줘요. 그러면 물이 식물 안에 들어가면서 싱싱해지겠죠. 확산과 관련돼서는요. 확산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방 안에 우리 디퓨저 놓게 되면은 디퓨저는 농도가 되게 진하죠.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확산돼서 냄새가 쫙 퍼져나가요. 물에다 잉크를 넣어두면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하는 것도 확산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특별히 뭐 전기를 공급해 줄 필요가 없죠. 그냥 디퓨저만 갖다 놓으면 냄새가 싹 확산되죠. 그래서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 없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 현상과 확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삼투 현상과 확산을 통해서 삼투 현상은 세포 밖에 있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건 인치를 통해서 어떤 거는 막단 배치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여기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중요하니까 좋겠죠.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세포막의 특징은 선택적 특화성이다. 문제만 잘 읽어도 답을 찾는 거죠. 근데 중요해요. 선택적 특화성. 이건 뭐랑 관련이냐면 삼투 현상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는 효소랑 연관이 돼 있어요. 자, 효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소화를 시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덩어리로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 분해되는 거죠. 자, 얘네들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뭔가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시켜야 되겠죠. 딱딱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걸 떼어놓으려면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요? 딱딱한 애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가야겠죠. 가야지 얘네들이 떨어지겠죠. 주로 우리는 여기다가 높은 열을 가해갖고 에너지를 분해시킬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열을 가했고 에너지를 분해시키다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지고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뭘 쓰느냐? 중간에 중간재를 뭐 살짝 뿌려요. 그래갖고 낮은 온도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 대 딱 뱉는다. 그러면 뭐가 쫙 나와요. 침이 쫙 나오죠. 그 침이 무슨 역할을 해요? 소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특히 침에 뭐가? 아밀라스. 얘네들이 적은 열량을 가지고 소화될 수 있는 분자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밀라제 같은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효소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효소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물질들을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적은 열량을 가지고도 에너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소화작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효소가 없으면 우린 그 작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고 우리 몸 자체. 그래서 물질 대사라는 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너지 대사는 에너지의 출입이에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물질 대사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방출되거나 굉장히 적게 많이 유입이 돼 갖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쉽게 이 화학 반응을 우리 못 만들게 됩니다. 몸에서. 그래서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걸 우리는 효소라고 이야기해요. 자,
물질 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작용이 있고 하나는 이화작용이 있어요. 동화작용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동화작용. 동화작용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엽록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까 세포 두 개 보여주면서 식물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영양분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걔네는 있는 애들을 분리되어 있는 애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저분자에는 간단한 애들을 고분자로 복잡한 애들로 만들 겁니다. 복잡한 애들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높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높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저분자에 있는 애들이 딱 고분자로 달라붙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호흡한다고 그랬죠.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분자에 있는 물질을 저분자로, 그러니까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에 고분자 물질들이 다 쪼개져 갖고 저분자에 뭘로 단백질이나 비타민C나 뭐 이런 걸로 다 내게 돼 있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고분자를 쪼개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화작용하면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다는 거, 복잡한 게 간단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동화작용은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거고, 합치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줘야 되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들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식물에서는 광합성이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들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동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동물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식물만 아니에요. 동물도 있습니다.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을 하는 거예요. 특히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드는 거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될 때는 동화, 에너지 흡수.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 이화작용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예요.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최소한의 양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우리 몸에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니까 어렵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하는 걸 만들어서 자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다 뿌려줄 겁니다. 그럴 때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효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A에서 B로 바뀌는데 에너지가 10만큼 필요하대요. 근데 효소를 집어넣어 버리면 4만 있어도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그림이에요. 효소는 형태에 따라서 얘랑 반응할 수 있는 원료가 달라요. 즉 말해서 원료마다 효소의 형태가 다른 것들이 다 와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아밀라제가 있는데 얘는 이런 물질과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얘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질에만 반응을 하는 거고, 그 효소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생성물을 만들고 나면 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효소는 첫 번째, 나에게 맞는 기질이 있다. 효소라고 해서 모든 거에 다 관여하는 게 아니라 관여하는 물질이 따로 있다. 관여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이 따로 있다.
두 번째, 화학 반응이 끝나더라도 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재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효소가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성의 농도, 산성도, pH. 하나는 온도입니다. 효소는 최적화된 온도에서 작용을 제일 잘해요. 근데 이 온도가 커져버리면 활동을 안 해버립니다.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효소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낮아도 반응 속도가 늦죠. 적정한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적정한 온도에서만 반응을 잘합니다. 두 번째, 효소는요, 산성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 반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입의 산성 농도랑 위의 산성 농도, 어디가 산의 농도가 더 높을까요? 위겠죠. 위산이 나오면서. 그럼 위산에서 작용하는 효소랑 입에서 작용하는 효소가 다르다는 뜻이야. 입에 있는 산성 농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효소가 있는 반면 위산이 많은 위에서 최적화된 효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소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작용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에서 흡수되는 에너지원과 위에서 흡수되는 에너지원이 다르다는 얘기랑 똑같게 되겠지, 나중에. 그래서 왜 장에서 흡수되는 것과 위에서 흡수되는 것과 입에서 흡수되는 게 왜 다르냐, 왜 분해되는 영양소가 다르냐, 그거는 효소가 활동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환경에 맞는 애들만 효소가 작용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 효소는 내가 맞는 애들만 서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른 거고, 영양분들이 분해되는 게 입에서 다르고 위에서 다르고 장에서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효소하게 되면은 일단 정의는 뭐예요? 생명체에서 물질 대사, 합성되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다. 주성분은 단백질로 온도와 pH, 산성도에 따라 변성될 수 있다. 즉 말해서 최적화된 온도와 최적화된 산성도가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생체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막 올라가요.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효소가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겠죠. 효소가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결국은 소화가 잘 될까요? 필요한 영양분들을 분해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잘 못 먹는 거예요.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못하니까 체력이 저하되는 거고. 그래서 아파서 체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아파서 효소 역할을 못하는 거고, 효소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영양분을 잘 섭취 못하는 거고, 섭취를 못하니까 내 체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효소를 임의적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내 몸의 온도를 낮춰주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뭔가 산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산성의 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약을 먹거나 또는 반대로 산성의 농도를 낮추는 약을 주거나 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들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효소의 이용법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효소를 이용하는데 김치, 된장, 식혜 등 발효식품, 이 효소를 많이 만드는 거고, 그래서 장에서 장 활동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음식들을 보면 반드시 이런 효소 관련된 발효식품들이 각 나라마다 꼭 하나 이상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가도 있죠. 일본에는 뭐 있어요? 나또 있고. 중국 가면 중국 가면 있을 거예요. 난 취두라고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아니라고 그래갖고 뭔가 있겠지. 여기 또 뭐 영국 가도 있을 거고 프랑스 가도 있을 거고. 어쨌든 시큼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다 발효식품이죠. 대부분이. 치즈. 그 다음에 세제도 효소 세제가 있어요. 얘네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옷에 묻어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요, 옷에 있는 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하천을 정화한다든지 공장 오염 폐수도 우리가 이 효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유전 정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전자라는 건 우리 DNA,
얘기하는 거예요. DNA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뭐까지 발견했어요? 어떤 유전자에서 이런 정보가 변형이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정보가 잘못됐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 예측을 한대요. 그래서 건강검진하면 유전자 분석해갖고 여러분의 병에 걸릴 확률이 몇 %다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맞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걸 인간이 다 해독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학적으로는 병을 예방하거나 고칠 수 있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를 가졌다. 그 순간 유전자 분석을 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될까요? 나올 건지 말 건지. 그런 시험이 생기지. 나중에 지능까지 유전자 정보를 바뀔 수 있다. 그럼 더 시험이 생기지. 그래서 나온 영화들 되게 많아요. 나중에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과연 맞을까? 이걸 알아내는 게 정말 옳을까? 이걸 활용하는 게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될까? 문제는 그거 말고도 정작 중요한 건 이 DNA는 어쨌든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의 개체를 만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일이야.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단세포가 됐든 다세포가 됐든 모든 것들은 DNA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원숭이가 갖고 있는 DNA를 조작을 하면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후성탈출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무서운 작업을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칩을 원숭이 머리에 심고 있어. 그래서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인간은 해내고 있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DNA는 염색체라고 하는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실꾸러미처럼 생긴 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선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쌍을 이루어졌을 때 여기 붙어 있는 애랑 여기 붙어 있는 애들이 항상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상보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염기서열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위체로 우리 뭐라고 그런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체예요. 중요해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형태의 인산당 염기가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형태는 서로 어떻게 연결돼요? 아데닌은 타이닌,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서로 연결돼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든다고 했었죠. 이거 지난번 했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유전자라는 건 이제 특정 부위에 의미 있는 정보들을 유전자로 하는 거고 DNA는 얘네들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딱 뗐을 때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상부적 관계 아데닌은 타이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서로 짝을 이뤄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DNA의 염기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얘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갈색 눈동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란색 눈동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전 정보는 보통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3가지가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어떤 패턴으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그 정보들이 달라져요. 그 정보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떤 사람은 갈색 눈동자, 어떤 사람은 파란색 눈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요 부분은 뭐냐면 눈동자의 색깔을 나타내는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세 가지 코돈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갈색 눈동자, 어떤 사람은 파란색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물론 더 복잡하겠지만 극단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갈색 눈동자가 되고 얘는 어떻게 파란색 눈동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먼저 세포는 뭘 갖고 있어요? 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핵 안에는 DNA라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안에 있는 DNA는 핵 밖으로 못 나와요. 근데 핵 밖으로 나와야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고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거냐? 두 줄이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 한 줄로 쪼개져도 얘는 못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DNA가 양쪽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정보를 복사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제를 해갖고 그 복제된 걸 우리는 RNA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가 일어날 때 얘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둘로 쪼개져요. 쪼개지고 그 다음에 걔가 RNA로 전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사가 되느냐? 얘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얘 상부적인 애들을 가지고 RNA를 만들겠지. 상부적인 걸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얘 상부적인 애를 가지고 RNA를 만들어요. 그러면 전사된 RNA는 핵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RNA를 가지고 번역을 해요. 이 정보가 무슨 정보인지 번역을 합니다. 번역한다는 얘기는 얘 상대방 아이들을 추측해내는 것도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아까 세 개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코돈이 된다고 그랬죠. 코돈을 가지고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세 개씩 짝을 이루는 코돈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드냐면 아미노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뭔가 새로운 세포가 되거나 뭔가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RNA를 번역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는 자신을 복제하기 위한 원판으로 사용하고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만들어지는 걸 전사라고 얘기하고 전사된 RNA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걸 우리는 번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 사실은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는 DNA 정보를 RNA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DNA의 이중 나선 중 한쪽 가닥을 바탕으로 상보적 서열을 갖는 RNA를 합성하는 겁니다. 핵 안에서 일어나고요. 번역은 R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코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이 형성될 거예요. 얘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핵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로 상부적으로 원래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쪼개지겠죠. 쪼개지고 나면 여기 쪼개지고 나면 얘를 가지고 지금 전사를 한 것 같아요. G가 C로 변했으니까 C가 G로 변했으니까 얘 정보를 여기 있는 DNA를 가지고 우리는 전사를 해서 RNA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RNA에 있는 3개씩 묶어서 코돈으로 활용해서 아미노산 하나씩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이 형성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단백질에 어떤 형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역할들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역할을 뭐 하는지 우리 관심 없어요. 그냥 코돈에 의해서 다양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전사가 될 때 또는 전사가 될 때 결국 DNA에 있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RNA로 전사될 때는 상부적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데닌은 유라실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복사가 돼서 전사가 돼서 복사가 아니라 전사가 돼서 RNA를 만들고 그게 핵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할 때는 반드시 3개의 염기를 하나로 묶은 코돈 형태로 번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리보솜에서로 운반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이제 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염기에서는 총 4가지, 이 중 3가지가 짝을 이루게 되면 총 64가지의 코돈으로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 암호 체계,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구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DNA를 통해서 RNA를 전달하고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들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세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단세포 만들고 다세포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차를 두고 처음에 단세포 만들었다가 시간차를 두고 새로운 다세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니야, 단세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이래저래 해갖고 진화해서 다세포가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우리가 안 가봐서 몰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딘가에 단세포가 지금 북극의 어딘가에 얼어서 있을 거예요. 걔를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뭔가 작용을 하게 되면 얘가 인간으로 만들어줘야지 과학자들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진실이냐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라고 해서 다 정답 아니라고 그랬었죠. 중간중간에 뛰어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유전질환이라는 부분은요, 뭐냐면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설에 이상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RNA가 아니라 DNA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DNA 염기설의 변화로 비정상 단백질이 합성되어 유전질환이 발생하는 걸 유전자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전자 이상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방사능이에요. 방사능에 폐폭되면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핵폭탄을 절대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핵폭탄 말고도 방사능이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건 되게 많아요. 일상생활에 우리 방사능이 있어요. 일상생활에도. 그 농도가 진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세포는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상세포가 암이 된다든지 아니면 파괴가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실제 방사능 어디서 활용해요? 우리 좋게 활용하는 데 어디예요? 병원 가면 하죠. 엑스레이 찍을 때. 그렇지. 거기 자주 가고 난 건강관리 자주 해야 돼 그러고는 열심히 찍으시면 방사능에 폐폭됩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이 DNA라는 건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인간들이 알아내는 건 아데닌이 유라실로 전사가 된다는 거, 구아닌이 사이토신이 된다는 거, 사이토신이 구아닌,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전사된다는 거. DNA는 아데닌은 타이민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서로 연결돼서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것까지 밝혀냈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CTT니까 얘 짝이 되는 GA가 나와야 되죠. 근데 CAT가 됐대요. DNA가 지금 변형이 된 거죠. 원래 T여야 되는데 A가 됐어요. 그러면 A가 됐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T예요, U예요? 아, U예요. 여기 오탈자예요. 아까 전 시간 학생이 이거 찾아줘갖고 내가 봤더니 이거 복사하면서 내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 이 T가 아니라 U예요. RNA니까 RNA에서 A에서 GTA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GA에서 GUA로 달라진 거죠. 어쨌든 원래는 CTT가 돼야 되는데 CAT가 되면서 유전자가 지금 바뀌었죠. T가 A로. 그러면서 여기 유전자 정보가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봤더니 얘네 코돈 정보를 가지고는 글루타민을 만들게 되고 여기 있는 코돈 정보를 가지고는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더래요. 근데 문제는 발린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적혈구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DNA에 있는 세 개의 코돈, RNA에 있는 코돈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 세 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정상적인 생명체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정보가 잘못돼갖고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 또 한편으로 다윈은 그걸 뭐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게 나와요. 근데 걔가 정상적인 것보다 힘이 더 세요. 그러면 진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우리랑 똑같아야 정상인이고 우리랑 다르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 살아남는 건 비정상인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고요. 적자 생존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준으로 봐왔고 나랑 똑같아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인 애들이 힘이 세져서 정상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래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야? 과학이라는 게 이렇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러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과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철학이 따름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한 분야인 것뿐이에요. 과학. 그래서 너무 객관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과학을 철학의 한 종류니까 나는 안 받아들여 라고 해도 손해야. 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과학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 신이 나의 아픈 곳을 다 고쳐주실 거야 그래갖고 기도원 들어가고 열심히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약 먹어야 낫지. 약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과학이라는 걸 여러분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11주에 걸쳐서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살펴봤지만, 과학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도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과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머릿속에다 뭐를 가스라이딩 시켜놨냐면 과학은 진리다라고 가스라이딩 시켰어요. 왜?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도 철학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은 순간 과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봐야 여러분이 과학을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랍니다. 사실 이 수업을 설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과학적인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쳐줬던 것보다도 과학이 갖고 있는 이면의 모습 또는 과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 프로젝트를 여러분한테 던지는 이유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라는 의미예요. 그냥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관점을 가지고 과학을 바라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저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기말 발표는 누가 평가한다?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여러분 팀이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발표자를 만드실 때, 그 내용을 구성할 때 우리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 안 할 거예요. 저는 어떤 걸 평가할 거냐면 여러분이 냈던 보고서 있죠.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보고서랑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줬던 과학적인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평가할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보고 기말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질문. 질문 있어요?
이 얘기하면 집에 가기 바쁘지. 자,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찍어드릴게요. 자, 자, 여기는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를 나누는 가장 큰 점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고 뭐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를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하는 순간 우리 뭐 생각해야 된다? 이화작용, 그 다음에 세포호흡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세포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뭐를 바꾼다? 소분자를 저분자로 바꾼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엽록체를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동화작용, 에너지를 저분자 있는 물질을 고분자로 만드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 뭐 해야 한다? 확산과 삼투. 왜? 물질이 밖에 있는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확산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확산 작용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은 이동할 방법이 없잖아. 어쨌든 세포가 물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물을 이동시킬 때는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을 이동시킨다. 이럴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보여주게 되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두 가지가 있었죠. 인지질과 막 단백질. 인지질은 어떤 역할을 한다? 머리 부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을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과 못 시켜요. 대신 아주 작은 기체, 왜냐하면 인지질 사이에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기체와 그다음에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을 통과시켜준다. 자, 그러면은 막단백질은 반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막단백질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움직여서 틈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 전하라든지 아니면 포도당이나 단백질처럼 큰 물질을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시켜준다. 그 다음에 세포막이 물질의 이동을 막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된다? 삼투 현상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고농도의 물에다 넣는 것과 저농도의 물에 넣는 게 따라서 세포 형태가 변화될 수 있죠. 특히 김치를 만들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이유는 세포에 물을 빼내서 우리가 숨을 죽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무슨 현상? 그런 것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을 보여주는 순간, 핵과 리보솜 얘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 뭐 해야 돼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외부로 내보내고 뭘 만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핵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DNA가 있다고 그랬어요. DNA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그 쪼개진 DNA를 가지고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RNA를 만드는 걸 전사라고 했었죠. 그 전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정보가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RNA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 염기 3개를 합해갖고 해석을 해내는데 그걸 우리는 번역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번역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고 그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아미노산이 연결되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보적인 관계에서 아데닌은 RNA의 유라신, 타이민은 아데닌, 구아닌은 사이토신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에 중요한 건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2주 동안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잘 하시고 13주